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식과 생각을 나눕니다. 고지식 콘서트 8번째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MC 민서홍입니다. 반갑습니다. 흔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이라고 하죠. 부모는 자녀의 책임자이자 친구, 또 때로는 갈등하는 존재이기도 한데요. 예로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했지만 최근 자녀의 자존감에 관심을 갖는 부모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주제로 한 책도 많아졌고요. 또 자존감 캠프에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는 부모의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고양 시민대학이 만들고 소셜 콘텐츠 기업 휴로 인터랙티브가 기획한 고지식 콘서트 제8강에선 상담학자 이호선 박사와 함께 프로 부모를 위한 기술, 자존감을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하여란 주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늦가을 밤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사전 공연을 미리 만나보면 되는데요. SBS 드라마 미녀공심이, 닥터스의 OST 작업, 또 MBC의 듀엣 가요제 왕중왕전에 빛나는 버스커 최상엽 씨의 공연을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지식 콘서트에 먼저 앞서서 여러분께 좀 즐거운 음악 들려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저는 최상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했던 곡은요. 조덕배 씨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이라는 곡 준비해봤고요. 네, 모쪼록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듯 내 곁을 지나가도 돌아서서 모른 척 하려 해도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개인가 뛰어갈 텐데 월월 날아갈 텐데 그때 내 맘에 들어오면은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 따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뛰어갈 텐데 월월 날아갈 텐데 그때 내 맘에 들어오면은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듯 내 곁을 지나가도 돌아서서 모른 척 하려 해도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개인가 뛰어갈 텐데 월월 날아갈 텐데 그때 내 맘에 들어오면은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 따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감사합니다. 뛰어갈 텐데 월월 날아갈 텐데 그때 내 맘에 들어오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으신 곡은 조덕배 씨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이라는 곡이었고요. 오늘 이호성 선생님과 함께하는 되게 좋은 자존감 수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좋은 시간에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이렇게 보니까 되게 표정들이 벌써 지금 되게 자존감을 찾으신 것 같은 되게 편안한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수업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 노래를 되게 많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편인데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며 너를 생각해. 술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곳으로 가네.
네, 감사합니다. 들으신 곡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곡이었고요. 혹시 제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아, 감사합니다. 이야, 너무 감동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제 공연을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시겠죠? 열심히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순서가 됐는데 그냥 뭐 사실 뭐 제가 이제 강의 주제를 듣고 굉장히 좀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해서 제 모토가 자존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토라서요. 제가 강의하러 온 건 아니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부모님들 대상으로 오늘 왔다고 들었는데 사실 각자의 좀 이런 개인의 삶이 좀 많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이요. 되게 유명한 곡인데 그네라는 곡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 노래입니다. 네. 자작곡이고요. 좀 한 분에게라도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해봤고요. 한 분에게라도 저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그네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상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질지도 몰라 마지막하게 또 서 있네. 잊혀질지도 몰라 늦지막한 밤 지친 하루만이 남아있네. 그래 너에게 기댈 거란 말은 아니었는데 바람아 너는 내 편이 돼주겠니. 그래 목 놓아 울었던 날 많이 외로웠겠지. 이제 너의 그네가 돼줄게. 나만의 기대를 내던지고 내게 찬바람 안겨줄 때 따스한 말 한마디를 들으려 한참을 망설이다 울었네. 그래 너에게 기댈 거란 말은 아니었는데 바람아 너는 내 편이 돼주겠니. 그래 목 놓아 울었던 날 많이 외로웠겠지. 이제 너의 그네가 돼줄게.
그래 너에게 기댈 거란 말은 아니었는데 바람아 너는 내 편이 돼주겠니. 그래 목 놓아 울었던 날 많이 외로웠겠지. 이제 너의 그대가 돼줄게. 사라질지도 몰라. 마지막하게 또 서 있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상엽 씨는 각종 가요제 시상과 또 드라마 OST 작업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분인데요. 지난해 11월에는 첫 앨범을 발매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일이라면 작은 실수 하나에도 죄책감부터 드는 여러분은 부모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신이 아닌 사람이고 또 지극히 감성적인 존재인 것도 사실이죠. 오늘 모실 분은요, 이 슈퍼맨과 슈퍼우먼의 환상을 벗어나야만 프로부모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15분, KBS 아침마당 등 다수의 TV와 강연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신 상담학자 이호선 박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또 제 소개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소개해드린 대로 이호선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하철 타시면 1호선도 있고 2호선, 3호선, 4호선 뭐 최근에 신분당선까지 쭉 뚫려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연세대학교와 그리고 서울대학교 또 놀기 좋은 강남역과 또 서울대를 통과하는 아니죠. 놀기 좋은 데는 홍대죠. 여기를 통과하는 멈추지 않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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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의 학과장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노인상담센터 또 인성심리연구소 이렇게 두 군데 센터장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뭐 아침마당, 기분 좋은 날, 좋은 아침, 또 EBS 부모, 또 달라졌어요 이란 프로그램 오랫동안 진행했었고요. 또 뉴스는 YTN, 연합뉴스, MBN, JTBC 하여간에 시키는 건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BS, CNBC에 2호선의 플랜백이라고 하는 경제 프로그램 MC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일단 저하고도 인사를 나누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 아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분들이시죠.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악수하시면서 자,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자,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어색하여라. 아유, 어색하여라. 자, 잘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낯선 자로 바로 옆에 앉아 있으나 우린 아이들의 삶 속에서 또 한 번 여러 측면에 만나고 또 접촉면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제 목소리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은쟁반에 옥구슬이 지나가는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팍 같네요. 팍 같습니다. 인후염이 와가지고 요새 여러분들도 좀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죠? 예, 오늘 조금 목소리가 힘들어서 혹시 중간에 갈라질 수 있는데 견디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인사들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인사 나누는 그룹이 좀 나누어져요. 자,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인사 나누십시오 말씀을 드렸더니 아닌 게 아니니까 진짜 막 손발을 막 다 뻗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인사하시는 분들 가장 많습니다. 이분들 적극성 끝내주고요. 주도성 어마어마하고요. 또 이런 분들은 오지랖도 끝내주는 동시다발적인 효과가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이 주도성과 적극성이 우리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일상에서부터 일생까지 쭉 밀고 나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보니까 두 번째 그룹이 꽤 많이 계세요. 두 번째 그룹, 우리가 또 낯선 자로 만났으니 그럴 수 있는데 왜 또 마음은 간절한데 손발이 발사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두 번째 그룹이고요. 이런 분들은 미처 손발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 전달 효과는 잘 됩니다. 왜냐? 이분들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특징이 있어요. 약간 우물쭈물 하다가 막상 인사할 땐 또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앓는 소리가 나면서 이분들의 눈빛과 몸짓과 수많은 비언어적 요소들이 합쳐져서 언어적 요소만큼의 마음 전달 효과는 내더라. 괜찮습니다. 왜냐? 문제는 세 번째거든요. 이 세 번째, 우리가 보통 전문 용어로 이 세 번째 그룹을 쌩까류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가 인사를 하거나 말거나 나는 쌩을 까겠다. 뭐 괜찮습니다. 인생을 그래도 이만큼까지 이끌어 왔는데 가끔 다른 사람들의 자극에 한 번쯤 쌩 까고 무반응하면 어떻겠습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그죠?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사 나누는 시간이 불과 3초, 4초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세 개의 그룹을 나누고 거기에 내용을 말하고 거기에 이름표를 붙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제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심리학이 제게 주었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는 뭐 지금도 학생들에게 상담과 심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처음부터 심리 쪽을 공부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부모가 아니었던 것처럼. 제가 원래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땐 원래 영문과를 갔습니다. 영문과를 가서 이렇게 영문학을 쭉 하다 보니까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전공을 바꾸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된 보다 묵직하고 중대한 이유는 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제가 20대 정말 초반에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을 좀 맞게 되었는데 그게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엄청난 전환점 아니고요. 아주 사소했습니다. 그때 제 첫사랑을 만난 거죠. 아시는지 모르겠다. 교회 오빠라고. 교회 오빠라고. 근데 이 또 교회 오빠가 그냥 오빠가 아니었죠. 키가 막 183에 엉덩이가 이쯤에 붙어있는 아주 뭐 극강의 뒤태를 가지고 있는 남자였는데 중요한 건 이 오빠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 인생의 스텝이 맨날 이렇게 꼬이잖아요. 그러니 제 머릿속에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남자의 눈이 좀 나를 바라볼까? 어떻게 하면 그 고개가 내 쪽을 향하고 어떻게 하면 그 발걸음이 나를 향해서 좀 뚜벅뚜벅 오고 어떻게 하면 그 가슴이 일려서 그 심장이 내 앞에서 벌떡벌떡 뛰나? 머릿속에 온통이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 방법을 찾아야죠.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뭔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사람의 심장을 빨리 뛰게도 하고 늦게 뛰게도 할 만한 공부가 있다면 그게 나에게 해법이자 솔루션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 심경을 들고 이제 심리학을 선택해서 한 10년쯤 쭉 공부하니 한 10년쯤 되니 이제 완벽히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10년 되니까 이제는 그 눈이, 그 고개가, 그 발걸음이, 그 심장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할 자신이 생겼어요. 제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남자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애가 둘이야. 저한테는 결혼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자기 첫사랑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전 첫사랑하고 결혼한 것들은 다 네, 뭐 이름 석자만 되면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앵커가 되었고요. 이제는 총 애 셋이 되었고 아프기는커녕 잘만 삽디다. 근데 저는 그때 생애 처음으로 우울증이라는 걸 경험하게 됐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저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다 말하고 고통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근데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뭐였는가? 저도 제 인생의 그 나지막한 문지방 그거 하나 넘어보자고 전공까지 바꿔가며 그 난리를 피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살아가며 넘어야 될 그 수많은 감정의 언덕과 그 관계의 언덕과 그 문제의 언덕들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넘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들을 두루 살펴보니 우리들에게 몇몇 특정 유형이 나오더라. 이를테면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 이리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EBS 부모나
SBS에서 나왔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애가 정 말을 안 들으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전문가들의 지식과 지혜와 그 기술을 좀 배워보려고 하더라. 그리고 아이 때문에 힘들게 아니라 또 부부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부부가 달라졌어요. 뭐 팥불이, 동치미 요새는 또 얼마예요? 이런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객관적 시각을 거기서 확보해 보려고 하더라. 그리고 이도 저도 안 되겠다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 이분들은 서점에 달려가더라. 서점에 가서 이 책 저 책을 뒤져보는데 놀라운 건 뭔가 21세기의 화두가 심리학이라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뒤적이고 있던 10권의 베스트셀러 중에 놀랍게 8권 이상이 심리학의 베이스를 두고 있더라. 아,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심리학이 우리 삶의 모종의 문제를 풀어줄 만한 하나의 기대, 희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런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심리학 안쪽으로 좀 쑥 들어가 보니 심리학은 크게 2가지 주제에 집중하더라. 몇 가지 집중하더라? 2가지. 그죠? 아이고.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 변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변화를 멈춘 적이 없죠.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린 변화할 텐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 가장 많은 변화를 정말 급격하게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의 변화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여기 온 김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상담을 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됐는데요. 한 25년 정도 상담을 하니까 저한테도 2가지 이게 병이라 그래야 될지 어떤 힘이라 그래야 될지 이게 생겨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뭔가 앉아있는 분들의 얼굴만 봐도 지난 세월이 보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뻥이야. 심지어 눈도 나빠요. 그런데 보인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읽어내는 기술도 하나 좀 알게 되더라. 자, 어차피 우리가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기의 변화는 옛날 사진이나 또 지금의 거울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죠. 지금부터는 짧은 시간 동안에 내 양옆에 있는 낯선 자들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5초 동안 볼 거예요. 5초 동안. 잠깐. 중요한 건 어떻게 보느냐. 그죠? 어떻게 보는가? 아주 뜯어져라 볼 겁니다. 내가 이번 생에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자세히 볼 거예요. 자,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5초 동안 오른쪽 왼쪽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을 쳐다봅니다. 네, 오른쪽도 보시고 그렇죠. 왼쪽도 보시고 그렇죠. 오케이, 역시. 자,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자세히 보신 분들이 알게 된 게 무엇인가? 우리가 10년 전엔 이렇게 안 생겼다는 거. 우리가 그냥 결혼하고 애 낳고 먹고 사느라고 그냥 얼굴이 변해서 그렇지. 그래서 애들한테 야, 옛날에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안 생겼거든. 이런 거 보여주려고 왕년에 찍어놨던 민증 사진 이런 거 보여주죠. 애들이 친부모를 찾겠다고 가출을 해요. 그죠? 우리는 참 많이 변화했고 앞으로도 변화할 텐데 심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에게는 이 변화 말고 또 한 가지 중대한 주제가 있다더라. 그 2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적응이라는 주제가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 변화와 적응 간의 관계를 봤더니 참 놀랍더라. 왜? 똑같은 변화 속에 봤더니 누군가는 좋은 적응을 한다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똑같은 변화 속에 누군가는 나는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좋은 적응을 했단 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 내 인생은 괜찮다, 살만하다, 이만하면 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 아, 좋은 적응 끝에는 좋은 고백이 이어지는구나.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을 했다 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내 인생은 황이다, 꽝이다, 똥했다, 뭐 망했다, 뭐 가지가지 이름을 붙이더라. 아,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 끝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고백이 이어지는구나. 그런 여기서 생각하게 되죠. 왜 우리는 같은 변화 속에 서로 다른 적응을 하고 서로 다른 적응 끝에 서로 다른 고백을 하게 될까?
말을 바꿔보자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면 우리도 좋은 적응 끝에 좋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은요 네모가 채워지면 우리 강의는 심하이. 자, 뭐 변화 얘기가 좀 나왔으니 변화 얘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가 볼까요? 방송에서 저를 좀 보신 분들은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참 많이 변했죠. 예,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졌죠. 남자분들은 빠진 게 다리가 이 정도냐 그러는데 생애 가장 얇은 다리예요. 예, 제가 한 2년 사이에 한 30kg 정도 감량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프로브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죠? 여간에 뭐 짬나면 그런 얘기는 또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건 제 심장 문제가 좀 심각해서 그랬는데 그래도 얼마나 건강해졌나 확인해 봐야죠. 제 친구가 하는 병원에 가서 이 검사 저 검사 해봤더니 제 친구 말 너 정말 건강해졌다. 너 진짜 살 많이 뺐다. 근데 앞으로 네 키에 맞는 체중으로 가려면 6kg를 더 빼라. 그러니까 태어나 처음으로 의사 멱살을 잡아봤네요. 여하간에 뭐 갈 길은 멉니다만 우리 모두가 그랬듯 저에게도 다이어트 필요 없던 또 괜찮았던 시절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다. 제가 또 20대에는 또 몸무게가 42kg.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 딱 3년만. 3년만 바짝 골았는데 지금의 제 남편을 그때 만난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결혼한 거 모르셨구나. 여러분 제가 결혼만 한 줄 아십니까? 제가 또 생긴 건 제 남편이 이럴 때도 제 남편이 또 저보다 2살이 어려요. 왜 오빠들하고 살기 힘들지? 응? 자, 그런데 제가 그 남자 처음 만났을 때 그 남자에게는 이미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본인보다 3살이 어린, 그 저보다 몇 살이 어린, 이과 5살이 어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이뻤는지 지나가던 남자들이 돌아볼 정도로 예뻤고 심지어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은 공평합니다. 얘네 헤어지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지만 이 남자는 이 사랑했던 여인을 놓쳤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다 아주 힘들어하다가 매우 늦은 밤에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 미투 아니에요? 저희는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시작해서 이제 결혼할 시점이 되어서야 그때 제가 알게 됐죠. 그때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왜 떠났는지. 결혼을 하려고 봤더니 이 남자가 없어도 너무 없어. 저는 인간 중에 그렇게 없는 인간은 처음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 빚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사랑하니까 제가 얘기했죠. 학철아 너는 몸만 와라. 그랬더니 학철이가 진짜 온리바디 몸만 들고 왔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이제 사랑하니까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제 적성과 제 체질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제 특징이 뭐였는가? 제 이 몸이 임신과 출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잖아요. 저는 남편하고 살만 닿으면 바로 배가 불러요. 입덧도 없어요. 애 낳을 때가 되죠. 애가 쑥 나와요. 전 큰애는 4시간 만에, 둘째는 30분 만에 낳습니다. 예. 부럽죠? 자, 그러니 적성과 체질로 따지자면 전 여기서 강의라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애를 낳는 게 맞아. 그래도 일단 여기 왔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8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8평, 제 자취방 1,700만 원짜리 자취방이었고요. 양쪽 부모님이 다 결혼을 반대하셔서 10원도 안 대주셨고 맨주먹 붉은 피로 학생부부로 둘이 딱 시작을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바로 배가 불러서 저희가 15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혹은 그 전에 배가 불러서 그래서 15평, 옛날엔 방이 2개였죠. 제가 방 하나짜리 살 땐 빗자루로 바닥을 살살 쓸다가 2개짜리 이사를 갔더니 세상에 집이 얼마나 넓은가. 빗자루로 방 쓸었다간 디스크가 나가겠더라고요. 생애 처음으로 제가 이때 진공청소기라는 걸 샀잖아요. 이걸 사가지고 쫙 빨아들여도 집이 넓으니까 막 3시간씩 걸려요. 근데 이것도 딱 3일 지나니까 바로 적응이 되더라고요. 진공청소기 괜히 샀다 싶은 거예요. 왜? 이 방에 있어서 조방을 향하여 입으로 먼지를 빨아들이니까 다 들어와요. 괜히 샀다 싶었지만
이 청소기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안 나요. 저도 그거 사고 싶다고요. 끈없는 거. 그거 뭐야? 다이소 그거. 다이소. 다이슨.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뒤로 바로 23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자, 23평 방이 몇 개? 3개. 여러분, 방 3개짜리 살죠? 숨바꼭질을 하면 못 찾아요. 저는 애들 둘 데리고 숨바꼭질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것도 딱 3일 지나니까 바로 적응이에요. 마루 한가운데 딱 나와서 나와라.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래도 이 집에서 저희 큰아이는 유치원을 졸업하게 되었고, 유치원을 졸업하자마자 저희는 바로 32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살림 많이 들었죠. 물론 전세. 그래도 살림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게 되었는가? 왜냐? 만 7년 만에 저희가 8평에서 32평 전세, 부모님 전혀 도움 없이 학생부부로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림이 들게 됐는가? 이때 8평 살 때 온리바디 못 만들고 왔던 학철이는 이때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어서요. 먹고서 중요한 건 그건 다 누나 덕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럼요. 다. 자, 그래 32평 살아보신 분들만 아는 게 있죠. 여기 살면 화장실이 몇 개? 2개. 저는 평생 화장실 1개짜리 살다가 2개짜리 이사를 갔더니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어느 화장실로 가야 되나 막 갈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딱 일주일 지나니까 이것도 적응이에요. 바로 제가 갈 화장실은 뻔해요. 가까운데, 아니면 아들놈이 오줌을 들러서 냄새가 좀 덜 나는데 글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집에서 저희 큰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희 큰아이는 키가 이미 170이 넘었습니다. 그 뒤로 안 커요. 걱정이 커요. 그런데 어쨌든 얘가 만 12세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이렇게 막 크니까 어린데도 코털이 막 밖으로 겨 나오고 겨털이 막 땅에 닿아요. 호르몬이 대 폭발이에요. 거기다 둘째도 키가 크니까 얘네들이 사춘기에 빨리 접어들어서 미치는 시 싸우는 거라 하도 싸우더니 제가 이야기했죠. 야, 이왕 싸울 거 넓은 데 가서 싸워라. 저희가 43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전세. 자, 여러분, 근데 43평 살잖아요. 안방에서 마루 화장실까지 가려면 중간에 밥을 먹고 가야 돼요. 저는 이 집이 너무 좋았어요. 남의 집이라도 처음 새 집 살아보죠. 거기다 막 8층 있죠. 확장 있죠. 공기가 또 너무 좋아요. 앞에다 풀, 뒤에도 풀, 오른쪽도 풀, 왼쪽도 풀. 시내 나가려면 1시간 반이 걸려. 근데 중공이 떨어서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엄청 무서워요. 원래 28가구 살아야 되는데 2집 살았는데 내려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엄청 무서워. 그래도 전 이 집이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 주인이 나가래요. 어떻게 해요? 애 중학교 갔죠. 엄동설한이죠. 돈은 없죠. 갈 데는 없죠. 어떻게 해요? 주변을 막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집이 딱 한 채가 났어요. 52평이. 이건 월세요. 월세. 근데 여러분, 월세거나 뭐거나 52평은 살지 마세요. 제가 여기 살아봤잖아요. 여긴 사람 살 데가 못 됩니다. 여러분 52평 살죠? 집에서 길을 잃어. 응? 내비가 없으면 밖을 못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길을 잃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최근에 이사를 갔잖아요. 25평으로. 전세? 멀쩡해 보이죠? 아직 제 집이 없습니다. 아니, 남들이 제가 막 도우미 쓰고 이렇게 사는 줄 알더라고요. 저희 집 도우미 저고요. 뭐 저는 헤어 메이크업 다 제가 하거든요. 다 셀프예요. 기사는 있어요. 김기사, 학철이, 학철이, 기사는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살잖아요. 52평까지는 제가 이제 강북에 살다가 드디어 강남으로. 여러분 반포 자이 아파트 아시죠? 저 집에서 저기 멀리 자이가 보여. 요만하게. 저 이사 간 집은 1986년도에 지어진 집인데 좁은 건 둘째치고 너무 추운 거예요, 집이. 그래서 봤더니 홈쇼핑에서 뽁뽁이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뽁뽁이를 사다가 쫙 발랐다. 진짜 바람 한 점 안 들어오고 너무 좋아요. 문제는 밖에 안 보여.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창문 쳐야 되는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애들 둘 데리고 그냥 살기 나쁘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된 세상 속에 우리가 이 인생 다 살아보지 않아도 알죠. 왜냐? 우리가 다들 뭐 여기 지금 8평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나가지고 52평
뭐 이 정도 살아도 괜찮아요. 왜? 중년 지점까지는 다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다들 8평처럼 태어나서 15평처럼 우리 아동기 보내고요. 23평처럼 청소년기 지나가고 32평처럼 청년기 갑니다. 43평처럼 원대한 꿈 가지고 우리 중년기 시작할 거고요. 내 중년기는 한 52평쯤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모두 이야기하는 감퇴, 수축의 시기라고 한 노년기는 25평 정도의 마음으로 살게 될 테니 그래도 이 인생 다 살아보지 않아도 아는 게 있잖아요. 왜? 중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학교도 다니죠. 그다음에 어떻게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하나 둘 낳고 손바닥만큼이면 점점 살림살이도 늘어나요. 그러니 어떻게 중간에 한번 털썩 주저앉아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아직 젊고 왕성하고 언제든 다시 일어날 에너지가 있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년에서 노년 넘어가는 건 수월치 않은 세상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왜? 호모 100, 100세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100세 시대? 100세요? 100세? 최근 연구에 따르자면 우리는 150까지도 산답니다. 이제 우리는 안 죽어요. 영생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도 또 150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 150은 너무 많아. 안 되겠다. 100살쯤 죽자. 100살쯤 죽자. 딱 마음 먹고 가까운 고양시 일산병원에 가서 100살 민증 딱 가져가서 나를 죽여주시오 하잖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호수가 막 30개씩 들어와서 죽은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 전 부활이 교회에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응급실에도 있더라고. 작년에 저희 시아버지가 4번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아주 한 번 부활할 때마다 부활비가 너무 들어. 큰 수술을 4번 하셨어요. 관상동맥우회술, 그다음에 위암, 끝나자마자 소장, 끝나자마자 척추 이렇게 수술하셨더니 지금은 저보다 더 건강하시잖아. 올해 90이신데. 근데 치매가 와가지고 저보고 누나래. 저는 이 나이에 90 먹은 동생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지금은 늦죠. 곧 온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오래 살아야 되는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게 된 세상 속에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긴 세월 동안 내 아이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인생이 다 뭐 다른 것 같죠? 얼굴처럼 지문처럼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죠? 별 차이 없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왜냐? 우리가 다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좀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형제가 생겼다. 있다는 걸 알고 밖을 나가 보니 우리에게는 친구란 개념이 생겼습니다.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는 학교에 가서 학생이 되었고, 졸업하고 우리는 직장도 다녔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연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고, 이때부터 인생이 좀 꼬이면서 이제 부모가 되고, 그랬다가 이제 조부모가 되고, 그 맨 마지막에 엔드마크를 찍게 되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다 대단하다 말하지만 사람은 다 그렇게 자식으로 태어나서 비슷비슷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건 그 비슷비슷한 삶 속에 봤더니 누군가는 프로 인생을 살았다 말하더라. 그 비슷한 삶 속에 누군가는 아마추어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프로 인생을 살고 누군가는 아마추어 인생을 사는가? 다른 사람 이야기 다 빼고, 다른 사람 인생 다 빼고, 그렇다면 나는 프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마추어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그런지 강의가 은혜롭죠. 그죠? 가끔 박경림도 나오고요. 그죠? 가끔 목신 이영애도 좀 나오고요. 그죠? 원래 전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견디고 계시네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알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나라 30세 이상 된 남녀 기혼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결혼을 한 30대 이상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생 살아가며 우리가 수많은 여러 가지 이름표를 여전히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여러 개의 이름표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2가지 이름표가 동률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배우자로서의 이름표 하나, 또 하나 부모로서의 이름표 하나, 이게 2가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놀랍죠? 우리도 그럴까? 우리도 그럴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손을 들어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는 결혼을 해본 적이 있다? 자, 내리시고요. 결혼을 안 한 분들이 많아요. 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결혼 안 할 수도 있죠. 문제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애가 있다. 애가 있다. 높이 드셔야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야. 결혼은 안 했는데 애가 있는 분들이. 자, 내리시고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도 배우자로서의 정체성이 상당히 큽니다만 보니까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조금 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왜냐? 결혼은 안 했는데 또 애가 있는 분들이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부모와 네 종류의 자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네 종류의 부모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많이 놀라셨어요? 이 소리 나는구나. 한번 해봤는데. 냅다 소리만 지르는 권위적 부모. 두 번째, 소리 꽥 지르는 것 같지만 뒤로 사랑으로 감싸주는 권위주의적 부모. 세 번째 부모는 아이들에게 책임과 의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까지 함께 알려주는 민주적 부모.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 안타까운 애가 밥을 먹거나 똥을 싸거나 아프거나 학교를 가거나 신경 안 쓰는 방임적 부모까지. 이렇게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면 마치에 상응하듯 네 종류의 자식도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첫 번째이자 최고의 자식,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요새 이런 애들 뭐라 그래요? 엄친아, 중요한 거 우리 집에 없다는 거. 그게 핵심이야, 그죠? 저희 집에는 그 유명한 엄친아가 있잖아요. 제 아들이 바로 그 엄친아인데요. 그 엄마 친아들이라고. 괜찮습니다. 두 번째 자식도 있으니까. 두 번째, 공부는 좀 못해도 그래도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없어. 세 번째 자식이 있으니 또 괜찮습니다. 세 번째, 공부도 못해. 지 엄마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지 몸 하나는 건강한 새끼. 이게 또 안 아프니까 또 밥은 또 억수로 처먹어요. 하루에 4끼씩 간식까지. 여러분, 그 와중에 최악의 자식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네 번째이자 최악의 자식이 바로 지혜비 닮은 놈이라고. 자던 아버지 벌떡 일어나셨네요. 뭐 사실 제가 농담 삼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 인생에만 프로가 있고 인생에만 아마추어가 있을까요? 아니요. 봤더니 배우자도 프로 배우자 따로 있고 아마추어 배우자가 따로 있더라. 부모 역시 프로 부모 따로 있고 아마추어 부모 따로 있더라.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이 자리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나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내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나는 프로다. 세상에. 얼굴까지 올라온 분은 4분이고요. 여기까지 올라온 분은 1분이 계세요. 저 한 분이 진짜인 것 같은데 손 드신 거죠? 최고예요.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 정도 인원에 1분 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거의 없어요. 1분 드셨는데 보통 이렇게 손 든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얼굴이 두껍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전 진짜라고 확신합니다. 진짜일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1분을 제외하고 왜 더 많은 우리들은 손을 들지 않았을까요? 왜일까? 겸손해서? 여러분 이 앞에 한번 와서 서보셔야 돼요. 겸손한 눈빛이 없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이만큼까지 이끌어온 사람들입니다. 어찌됐거나 간에 굳이 겸손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겸손할 이유도 없는 우리들 중에 왜 손은 딱 1분만 드셨을까요? 왜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누가 우리한테 네가 프로다 아마추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심지어 무슨 기준이라도 있었으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나를 프로에 위치시키든 아마추어에 위치시키든 로케이션 하면 됐을 거예요. 우린 단 한 번도 그 기준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그 기준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좋은 부모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내 자존감이 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여정들이 많이 있지만 알고 계시죠? 우린 단 한 번도 동일한 이름의 부모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일단 먼저 여쭤봐야 될 게 있는데, 보니까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들의 연령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큰애 4시간, 둘째 30분. 자, 순풍. 잘 나오실 겁니다. 순산하시고요. 자, 내 아이는 0에서 1세. 애 난지 얼마 안 되셨구나. 머리 막 빠지죠. 잘 안 난다. 괜찮아요. 곧 회복됩니다. 자, 그다음 내 아이는 1에서 3세. 1에서 3세다.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내 아이는 3에서 7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닌다. 꽤 계실 거예요. 그죠? 네네. 좋습니다. 내리시고. 내 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 자, 내리시고요. 애들이 슬슬 돈을 쓰죠. 자, 내 아이는 지금 중학생이다. 중학생.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내 아이는 고등학생이다.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자, 내리시고요. 내 아이는 재수생을 포함하여 대학생이다. 오케이. 자, 내리시고요. 재수생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자, 내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30세까지 계세요. 그럼요. 애가 큰 게 잘못이 아니에요. 자, 내리시고요. 자, 내 아이는 30에서 40세 사이다. 계실 거예요. 많으세요. 많으세요. 애들이 이제 늙어가죠. 점점 늙어가고. 내리시고 이제 하이라이트 들어갑니다. 내 아이는 40에서 50세 사이다. 남편 말고. 맞습니다. 오케이. 멋지세요. 이 부러워하는 눈빛들 봐. 그죠? 자, 내 아이는 50에서 60세 사이다. 그럼 혹시 내 애는 환갑이 넘었다. 없으시죠? 자, 보니까 아이가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지금 50을 향해 가는 자녀들까지 굉장히 아이들 발달 단계가 다양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숱한 역할을 하지만 부모라는 이름으로 평생 살 줄 알았죠? 아니요. 동일한 이름의 부모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살아갈 시간이 55년에서 95년입니다. 재수 없으면 95년 같이 살아야 돼요. 아이가 0에서 1세일 때 부모들의 이름은 부모가 아니고요. 보육자란 이름이었습니다. 보육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똥 싸면 똥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프다 울면 그 가슴을 열어서 젖을 내어주는 그 사람, 아이를 생명싸개처럼 보호해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보육자라고 하고요. 이 보육자와 함께 아이들은 생애 첫 번째 심리 숙제를 해내게 됩니다. 이 심리 숙제의 근원은 무엇인가?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이에요. 평생 출생에서부터 죽음에까지 많은 사람들 연구를 해봤더니 인간은 살아가며 각각의 인생이 8단계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각각의 단계마다 우리에겐 숙제가 있어요. 인생 숙제, 인생 심리 숙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청소년기까지 이 숙제를 잘하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아이의 나머지 삶은 예측이 가능해요. 심지어 안정적일 거예요.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제시했던 아이 첫 번째, 생애 첫 번째 심리 숙제는 바로 뭐냐? 신뢰감이라는 숙제였습니다. 신뢰감은 뭐냐? 영어로 trust라고 하는 건데요. 나를 보호해주는 이 보호자가 이렇게 믿을만 할 때에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도 이렇게 믿을만 할 거야 라고 하는 뭔가 막연하지만 단단한 믿음, 바로 그걸 우리는 신뢰감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해내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곧 성장하죠. 뭐라고 어떻게 성장하는가? 바로 이름을 바꾼 부모와 함께, 양육자란 이름을 가진 부모와 함께 또 한 번 1에서 3세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육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똥기저귀만 갈아주고 젖만 먹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혼자
젓가락, 숟가락도 잡고 혼자 옷도 입을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훈련을 도와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양육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육자와 함께 아이들은 생애 두 번째 숙제, 이른바 자율감이라는 숙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1에서 3세면 이제 자아가 뽕싹 틀려야죠. 거기다가 소대변을 한참 가리는 시기잖아요. 그러니 요 시기 아이들이 자아가 싹 트면서 소대변을 가리기 시작한 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나 혼자 할 거야. 나 혼자 오줌 눌 거야. 오줌은 절로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이걸 보고 에이 새끼 더럽게 엉덩이 착 때리고 딱 끌어안아가지고 쉬 하면 어떻게 애가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등신인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 아이들을 많이 키우셨고 또 앞으로 키울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기 아이들에겐 제가 부모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Be generous. 관대하셔야 돼요. 왜냐? 소대변 가리는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애는 못 가리고 다른 애들은 2~3살 가린다는데 내 애는 5~6살까지도 못 가리고 그보다 늦게 가리나 이런 고민 있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기저귀 차고 대학 가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애들은 좀 발달이 빠르고요. 어떤 애들은 조금 발달이 느릴 수 있어요. 발달이 사람마다 조금 속도가 차이가 있는데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도 아 못하지만 한번 해봐야지. 못하지만 한번 해볼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평생 새로운 의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autonomy, 자율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애 두 번째 심리 숙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또 성장하죠. 3에서 7세까지. 이 3에서 7세까지 우리 부모들의 이름 뭐냐? 훈육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훈육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경계 울타리를 알려주는 사람을 우리는 훈육자라고 하죠. 이 훈육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전문가가 함께 그 집에 찾아 들어가서 훈육의 방법을 알려주었던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잖아요. 거기 보면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오은영 박사님은 어떻게 해요? 애팔을 붙잡고 너는 선생님 못 이긴다 막 이러잖아요. 이거 이때 하는 거죠. 부모가 양육의 방법, 훈육의 방법을 모를 때 훈육의 방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네 부모가 너에게 훈육할 때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라고 하는 반응의 양식까지 알려주고 나오는 프로가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기 아이들은 훈육자와 함께 어떤 숙제를 하는가? 솔선감이라는 숙제를 해요. 솔선감? 좀 어렵죠 말이. 영어로 좀 바꿔볼까요? Leadership.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잘한다? 응? 다 알아들어. 그죠? 아이들은 해야 될 것의 내용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경계를 긋고 규칙을 만들고 울타리와 말뚝을 박는지를 여러분들의 말끝과 혀끝을 통해서 규칙 만들기와 규칙 유지하기를 이 시기에 아이들은 배우고 바로 놀이터에 나가가지고 너 줄 서 오른쪽 왼쪽 이 기준을 만드는 그 근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혀끝과 말끝에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시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 중에 아이들이 규칙을 꾸준히 갖도록 하고 이 규칙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육자의 역할이라는 것 그래야 학대와 훈육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가죠. 초등학교에 가는데 그 전에 혹시 그 전에 유치원 정도까지 둔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께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시기 아이들이 한참 언어 발달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가장 빠르게 빛의 속도로 욕도 배우죠. 그런데 이 시기에 진짜 해야 될 게 있어요. 존댓말 교육 하셨으면 좋겠어요. 존댓말 교육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최근 이 존댓말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연구들이 막 속출하고 있는데요. 존댓말을 쓰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아이들의 생애 만족도 높더라, 사회 적응력 높더라, 일타령에는 낮더라 이런 보고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눈빛을 보니까 우리 애는 이미 반말이야. 그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들께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혹은 내 손주가 좀 어려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 그럼 어떻게 선생님께 알림장 하나 보내주시고 뒤에 하나에 30개씩 붙어있는 스티커 3장 정도 사면 90개 되죠? 그거 딱 붙여서 선생님께 전화하세요. 선생님 저희 자연이가 지금 존댓말 교육 중입니다. 선생님 아침에 자연이가 가면 우리 자연이 어제도 엄마 아빠께 존댓말 잘했어요? 한번 여쭤보고 잘했다 그럼 뒤에 스티커 하나만 딱 띄어서 딱 붙여주세요. 아이들도 누가 권위가 있는 줄 알아요.
누가 규칙을 제공하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빠르면 아이들은 2주 만에, 더딘 아이들도 2달 반에서 석 달이면 존댓말이 완성이 됩니다. 일상 속에 자리 잡게 돼요. 집과 원에서 양쪽에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일관성 있게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와 함께 어떻게 이 아이가 보다 나은 사회 적응력을 갖게 되는가 눈에 보실 거고요. 이거 늦게 시작해도 또 늦게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끊임없이 트라이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에릭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인생 숙제 그때 못해도 돼요. 나중에라도 하면 fine, so fine, 괜찮아요, that's oka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을 결정론이라고 하지 않고 수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가죠. 초등학교에 갔을 때 부모들의 역할은 격려자란 이름으로 자리를 바꿉니다. 여러분, 격려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good job, great, excellent, 역시 너야. 칭찬을 쏟아부어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린 격려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칭찬 붐이 일었잖아요. 책 이름도 다 아시죠?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그래? 그렇게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그 강연에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그 책에 가장 뜨겁게 반응했던 첫 번째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케이, 예스 하겠어 딱 마음 먹고 집에 와서 문을 쫙 열어보면 현장은 처참해. 그래가지고 그걸 못할 줄 알았더니 그 어려운 걸 해내지 말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근데 배운 대로 안 대로는 못하고 내 환경에 맞춰서 많이 변형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주 잘한다 이 새끼야.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애들 안고 살아야 될 시간이 짧은 55년, 재수 없으면 95년이에요. 애들도 안 죽어요. 우리랑 같이 오래 늙어게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칭찬해 줄 일이 많지 않고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차피 이 자리에 왔고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는 한 군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발달하니 아이가 10살이건 20이건 30이건 40이건 상관없이 쓸 수 있을 만한 줄기세포와 같은 칭찬 없을까 찾게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길 권합니다. 특별히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 무슨 일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 엄마 달려갈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 더 어린아이들까지 적용할 수 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애가 뱃속에 있건 태어나서부터 가능하면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애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너는 뭐가 돼도 될 놈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거짓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또 뭐가 돼도 됩니다. 뭐가 될지 몰라서 그렇지. 중요한 건 누가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었다는 거예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날아온 그 사람,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꿰뚫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반복적인 그 이야기를 우리는 신의 보이스라고 부릅니다. 신의 메시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뒤에서 어렸을 때 뭔지 모르고 웅웅웅웅 거리는 소리 같지만 나중에 이 여러분들 했던 그 이야기가 이 아이들을 앞으로 쭉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종교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다 신을 만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신은 모두가 부모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왜 우리가 격려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근면감이라는 숙제를 이 시기에 아이들이 하기 때문이에요. 근면감은 뭡니까? 아침 6시부터 밤 12시 공부?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목표를 잡아봐. 그 목표에 내가 알아서 도달해 본 적이 있으면, 성취해 본 적이 있으면 이 아이는 근면감을 획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수 1, 2, 3등이 아니라 오히려 숙제 개념에, 오히려 과제 개념에, 또 약속 개념에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 아이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 성취하는 과정을 봤더니 칭찬을, 격려를 받는 아이들은 조금 더 빠르게 도달하더라, 조금 더 쉽게 도달하더라, 다음번 목표도 훨씬 더 수월하게 잡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전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는, 제 생각에는 인간은 다 마음에 마음 항아리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근데 이 마음 항아리에 뭐가 차오르냐? 근심 걱정이 아니라 칭찬이 차오르는 마음 항아리가 있어요.
1만큼 받으면 1, 5만큼, 10만큼, 20만큼 쭉 쌓였다가 이게 나중에 성인이 되면 마치 우리가 된장이 꽉 차면 위에 아구리 딱 잡고 된장 이렇게 쓰는 것처럼 여기에 마음 이름표가 붙습니다. 마음 항아리에 뭐라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회복 탄력성? 이거 뭘까요? 다 인간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는데 봤더니 누군가 조금 더 쉽게 일어나는 힘이 있더라. 누군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나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 그 힘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회복 탄력성 엄청난 것 같았지만 우리 부모들이 값없이 던져주었던 그 숱한 칭찬들이 우리 아이들을 다시 일으키고 좀 더 쉽게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에 힘을 갖게 하는 근간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인간은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는 상장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인생의 상장은 초등학교 2학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집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그런 거 아니죠? 한 번은 저희 딸이 상장을 받아왔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나 상장 받았어. 상장 이름 눈이 큰 상. 저는 그런 상은 또 처음 봤어요. 다 받는 줄 알았더니 얘네 반에만 있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가 막 울면서 막 들어오는데 저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왜냐? 저희 딸은 눈이 단추구멍만 하거든. 근데 얘가 막 울면서 이 상장을 들어오니까 제가 부모로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애한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애가 막 우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자기 눈 크다 그랬다고. 지금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지금 얘가 받은 평생 상장이 다 벽 한 군데다 모여 있어요. 몇 개 안 돼. 정 가운데 지금도 눈이 큰 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딸은 눈에 대한 컴플렉스를 완전히 극복했어요. 쌍수. 앞팀 세트. 그런데 성형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성형은 대부분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문턱을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플렉스 이슈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마음의 그 심리적 문턱을 넘게 해줬던 그 근간은 권위 있는 그 선생님의 그 힘을 불어넣어주는 바로 그 상장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역시 칭찬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상장이잖아요. 그죠? 부모의 상장은 이 심리적 또 언어를 통해서 제공하는 반복적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또 성장하죠. 사춘기로 접어들어가 12세에서 18세까지. 이 시기 부모들 이름 뭔지 아십니까? 상담자예요. 여러분 상담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이들 앞이 아니라 옆이나 뒤에서 아이들의 그림자를 읽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시기 왜 상담자일까? 왜 상담자일까? 간단합니다. 애들 뇌 때문이에요. 인간의 뇌가 놀랍습니다. 애들 초등학교 정도 때까지만 해도 인간의 뇌는 보상에 먼저 반응하는 뇌로 작동을 해요. 그랬다가 성인으로 넘어가죠. 그럼 이게 처벌에 먼저 반응하는 뇌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 이 청소년기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뇌는 어떤가? 놀랍습니다. 보상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처벌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뭐 거의 뇌가 없다. 그냥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몸만 펄떡펄떡 살아있어요. 근데 이 시기 진로, 공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 엄마들이 다 PC방으로 아버지들이 노래방으로 애들 엄청 잡으러 다니잖아. 다이어트는 그때 하는 거야. 응? 가봐도 소용없습니다. 5kg 잡으러 가죠. 30kg 도망가. 30kg 잡으러 가죠. 지구 밖으로 나가요. 그럼 이 무력한 우리들, 이 무력한 우리 부모들은 뭘 해야 되냐고. 뭘 해야 되냐고요. So simple. 간단합니다. Wait.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면 기다리면 전 상담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너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해. 아빠가 네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갈게. 너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이야기해. 엄마가 네 일이라면 무조건 100% 달려갈게. 물론 우리가 금방 못 가. 우리도 바빠. 그러나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아이들은 가끔씩이라도 듣는 아이들은 옥상 올라가서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일탈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빨리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애가 돌아오려고 그럴 때 방해꾼이 하나 있죠. 애 아빠가 뭐라 그래? 들어오려는 놈한테 나가 이 새끼야 하잖아요. 아빠들은 참 이상해. 어릴 땐 그렇게 차에서 내리라 그러고 커서는 그렇게 집에서 나가래. 나가고 싶으면 지가 나가지. 응? 그럴 때 배운 우리들이 정정을 해주시면 되죠. 애 아빠가 자기도 모르게 나가 이 새끼야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베란다로. 응?
여러분, 이렇게 문을 열고 기다려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상담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표현으로 좀 바꿔볼까요? 전 이런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1인이라고 불러요. 믿을 수 있는 1인.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는 1인 있으세요? 한 분만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한 분만 계시네요. 그죠? 다른 분들은 안 계신 거잖아요. 그죠? 믿을 수 있는 1인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오히려. 잘 됐어,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왜냐? 믿을 수 있는 1인 필요한데 없죠. 없잖아요. 그죠? 잘 됐어. 그거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 표정은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운디드 힐러란 말을 제가 좋아해요. 상처 입은 운디드, 치유자 힐러.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때 감성 멘토들 굉장히 많이 오셨죠. 그분들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우와 엄청 울었죠. 그분들 말씀 맞아요. 우리 정말 상처 많이 받았던 세대였고 정말 상처뿐인 그런 삶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 많이 있었잖아요. 상처뿐이었으면 우린 벌써 죽었어야지. 죽었어야지. 상처만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상처가 있지만 이 자리에 함께 눈을 마주치며 조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린 상처받은 적도 많지만 회복된 적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상처가 없을까요? 전신만신 상처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한 번도 안 만지셨잖아요. 이 나이 들 때까지 한 번도 안 만지셨어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태어나면 앉기도 하고 뭐 끌어안기도 하고 머리도 쓰다듬고 정한데 매래도 때리잖아. 아예 접촉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는 결혼할 때도 아버지가 손을 안 잡아주니까 제가 여성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손을 안 잡아줘서 결혼식도 저희 남편이랑 둘이 걸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연이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원래 강원도 대관령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살이 좀 많을 때 별명이 살찐 하이디였잖아. 근데 지금은 거기가 양떼 목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엔 거기 뭐가 유명했는가? 삼양축산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 삼양축산에서 제가 태어난 게 아니고 평지로 한 2km 정도를 가면 여기 삼양축산 사람들 살으라고 여기 사옥이 있었어요. 이 사옥에서 제가 태어난 게 아니고 산으로 4km 들어갑니다. 평지 4km와 산 4km는 완전히 달라요. 거기 들어가면 옛날에 혹시 여러분 화전민이라고 아세요? 이 화전민 바닥에 불 질러서 비옥 해지면 땅을 거기서 이제 농사 지어 먹고 사는. 근데 강원도의 화전민들은 벌목을 또 같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집에 저희가 살았고 거기서 제가 태어났답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 살 동안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언니가 하나 있었어요, 위로. 언니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애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니까 젖은 막 불죠. 산후우울증은 미친 듯이 찾아오죠. 아버지가 보니까 이 여자가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 밸런스가 좋아지잖아요. 아버지가 강제로 엄마를 임신을 시켰고 전 언니 목숨값으로 그렇게 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이 워낙에 외졌잖아요. 워낙에 외져 있으니까 찾아오는 사람이라고 1년에 뭐 나물 뜯으러 왔다가 길 잃어버린 할머니 아니면 무장공비 뭐 이 정도 수준이래요. 그런데 그 외진 집에 웬 스님이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전설의 고향이 시작이 돼요. 이 스님이 저희 집에 찾아올 때 제가 엄마 뱃속에서 오늘 나올까 내일 나올까 막 이랬었대요. 이 스님이 들어오자마자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더랍니다. 저 아버지 뱃속에 있는 저 아이 태어나거든 만지지 마세요. 쟤도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희 집에 있는 식량처럼 생긴 건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좀 나는 그 스님이 공비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스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 평생 저를 안 만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아예 안 만지면 감각이 없어요. 만지다 안 만지면 차이가 나니까 식별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섭섭함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아예 안 만지면 감각이 없어서 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서울 이사를 와서 저희 아버지는 사업이 몇 번 망하고
저희 집은 그때 서울로 이사 온 이후로 전통이 생겼습니다. 전통이 뭐냐? 토요일 날 8시가 밤 8시가 되면 저희 아버지가 술을 잔뜩 먹어. 잔뜩 먹고 저희 위로 형제가 셋이 더 있었거든요. 저희 사남매를 쫙 앉혀. 무릎을 다 꿇려가지고 앉혀. 그다음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못했던 거 다 풀어. 놀라운 것. 우리 언니부터 잘잘잘잘 풀어. 그리고 매를 막 맞아. 미친 거 아니야? 어? 나 같으면 안 불고 안 맞겠다. 근데 그 매를 다 맞더라고요. 저는 한 대도 안 맞았죠. 간접적으로 접촉을 안 하니까. 대신 저는 어떻게 했는가? 저는 홀딱 벗겨서 밖에 내놨어요. 15살까지 그랬습니다. 놀라운 건 뭔가? 우리 동네 애들이 내가 나오는 시간을 알아. 할 일도 없는데 왔다 갔다 해요. 스카이 콩콩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때 단련이 돼서 그런가 이제 웬만한 일엔 또 창피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엔 항상 한 가지 생각뿐이죠. 내가 나중에 힘만 생기고 크게 말해봐. 내가 이 새끼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죽일까 저렇게 죽일까. 맨날 이런 생각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91세신데 제가 볼 땐 영생하실 것 같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 같은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처럼 성장한 사람들은 제가 저희 아버지를 죽였거나 해코지를 했거나 아니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거나 아니면 심각한 우울증에 제가 막 시달리며 살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저처럼 성장한 사람들은. 그죠? 근데 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심지어 저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간단합니다. 저도 우리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상처받은 적 많지만 회복된 적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 술에 골아떨어지고 나면 저희 엄마 옛날에 그 밍크 담요라고 그거 들고 와서 엄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울었던 우리 엄마.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나요?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네. 그랬던 우리 엄마.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 벗은 몸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주는 제 친구들. 괜찮으니까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얘기했던 우리 담임 선생님, 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수많은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의 그 말과 그 격려와 그 눈빛과 그 손길, 그 모자이크가 지금의 저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픔이 없고 왜 상처가 없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좀 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상처받았지만 상처만 있는 운디드로 살 것인가? 아니면 힐러로 살 것인가? 만약 우리가 힐러로 살기로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믿을 수 있는 1인의 자격은 이미 갖추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믿을 수 있는 사람 없이, 믿을 수 있는 1인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나이 들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1인이 되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살아본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평안하게 자기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상담자, 이 믿을 수 있는 1인과 함께 아이들은 생애 5번째 숙제를 하게 되죠.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숙제를 편안하게 하면서 이제 성인기로 넘어가요. 성인기로 넘어가서 아이들이 18세 이상 되면 우리 부모들의 이름이 또 바뀝니다. 동반자로. 동반자로 바뀌면서 아이들과 함께 애들이 친밀감이란 숙제, 생산감이란 숙제, 통합성이란 숙제, 이 숙제들을 잘 해가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그렇게 같이 늙어가며 링클 케어 크림을 같이 바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며 보육자, 양육자, 훈육자, 격려자, 그리고 상담자, 동반자 이거요? 그 발달 단계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가 30 넘고서 40이 돼도 엄마 어떡해요? 보육자 찾아서 울러 와요. 아버지 방법 알려주세요. 양육자 찾아오고요. 시시비비 가르쳐주세요. 훈육자 찾아오고요. 칭찬해주세요. 끊임없이 그 인정 욕구 충족시켜달라고 오고요. 엄마 도와주세요. 나 지금 어려움 있어요. 상담자를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이 역할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예요. 부모는 살 의무만 있고 죽을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인가? 이 역할 다 합니다. 부모로 살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보육자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역할 다 해요. 중요한 건 뭐냐? 프로부모는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있으면 우리는 프로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있으면 딱 3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3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강의는 심하이 그 3가지를 저는 3P라고 부릅니다. 3P.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3P 내가 3번 피 볼 것인지 아니면 3P 새롭게 피어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 프라이드예요. 전 프라이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프라이드는 뭡니까? 자동차. 근데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자신감이다, 자존감이다, 자존심이다, 자긍심이다, 자부심이다. 굉장히 많은 단어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의 이렇게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 이거 밑바닥부터 쭉 올라와야 진짜야. 밑바닥부터 쫙 올라와야 이게 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들 말씀이 맞는데 나는 해당이 안 돼. 내 건 올라오다가 푹 꺼져. 올라오다가 푹 꺼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들, 우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문화 코드 자체가 shame and honor, 명예와 수치 코드와 같은 이런 문화 코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케이, 다 낮아. 근데 어떻게? 내 건 더 빨리 꺼져. 증발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뭐라 그럴 건데? 앉아서 이야기하는 넌 뭐라고 얘기할 건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요, 프라이드, 이거요, 보이는 게 다예요. 들리는 게 답니다. 제가 왜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 사랑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심각해지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했을까요? 그죠? 저는 못 봐서 사실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관계에는 팩트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해석입니다.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우린 왜 우리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다고 믿는 줄 아세요? 간단해. 우린 그분들이 했던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알아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추출해요. 그걸 가슴에 박아. 머리에 올려. 그랬다가 저 같은 사람이 여쭤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했습니까? 여쭤보죠. 여러분들이 예라고 하는 자기 해석을 고백으로 꺼내 놓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똑같아요. 잘한다, 이쁘다, 훌륭하다, 용돈 팍팍팍, 선물 팍팍팍, 칭찬 팍팍팍팍 해주죠. 애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걸 가슴에 박았다, 머리에 올렸다. 저 같은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부모님이 너희 사랑하는 것 같아? 아이들이 예라고 하는 자기 해석을 고백으로 꺼내 놓는 겁니다. 뭘 통해서? 본 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들은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흥미로운 연구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한 연구인데요. 제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애들 400명을 대상, 아이고 앉아야 되겠다. 앉아야 되겠다. 머리가 핑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아버지의 정확한 직장명, 직급명,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써봐라. 이걸 다 쓸 수 있는 아이는 전체 400명 중에 13%밖에 되지 않았어요. 50명입니다, 불과. 그리고 나서 제가 아이들에게 다시 요청했어요. 자, 지금부터 아버지를 그려보자. 아버지를 그려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들이
싹 다 자. 한 번에 약을 풀어도 그렇게 자긴 어려워요. 가끔 눈 뜬 아버지 뭐예요? 소리 질러 나가 이 새끼야.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제가 7년 뒤에 찾아갔어요. 이렇게 동일 집단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꾸준히 따라 연구하는 걸 우리가 종단 연구라고 불러요. 이 종단 연구를 통해서 400명 중에 289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이들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떤 분이시니? 아버지 어떤 사람이야? 물어봤습니다. 아이들 입에서 놀라운 진술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 잘 몰라요. 나 우리 아버지 싫어해요. 내 아버지도 나를 싫어해요. 난 내 아버지를 증오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엄마도 최선을 다했을 거야. 아이들도 얼마나 아둥바둥 살았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은 정말 다들 온 식구가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고요. 무슨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자부심의 자리를 본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의 자부심의 자리는 일터에 있었으니까. 심지어 아버지도 절대 자기 일을 애들한테 얘기하잖아. 이게 국정원 1급 비밀이야. 절대 털지 않아요. 그러니 아이들은 아버지를 본 것만 통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으니 그 사이 지점은 오해가 채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 우린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린 새로운 단어를 좀 시작해야 될 겁니다. 새로운 문장과 새로운 스토리를 조금 시작해야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만물상이란 프로 아시죠? 예, 만물상이란 프로 보시면 제가 지금은 거기 안 나가요. 제가 한참 만물상 많이 나갈 때 우리나라 요리 못하는 여자 셋이 동시다발적으로 거기에 나왔어요. 김원희, 김미화, 이호선. 참고로 제가 2호선인데 제가 요리 못하는 건 농담이 아닌 게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매운탕을 좀 끓여주십시오. 제가 매운탕을 딱 끓였죠. 제 아들이 맛을 딱 보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떡볶이 국물에 잉어가 지나갑니다. 뭐 요리 망하는 거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요리가 망할 때마다 제가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저희 아들한테 얘기했죠. 야 다른 건 몰라도 엄마가 김치찌개 하나는 끝내주지 않냐. 김치찌개 하나는 어마어마하지 않냐. 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작년 수능이 있던 날로부터 딱 3주 전에 제 아들이 생애 첫 번째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참고로 저희 아들은 고3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여자애도 고3이더라고요. 인사하러 왔는데 죽일 뻔했어요. 그래도 뭐 남의 집 귀한 요식이 왔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그 친구 뭐라도 해서 먹여보내야 될 것 같아서 야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갑자기 배 이러는 거예요. 이게 눈치까지 없어요. 얘가 도대체 왜 이러나 하고 찬찬히 물어보니 얘네 엄마가 만물상을 본 거라. 그리고 나서 그 딸한테 저 요리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지가 그 얘기를 했을 땐 제 아들이자 그리고 지 남친이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아무리 엄마가 요리를 못해도 얼마나 제 아들이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그때 제 아들이 딱 나서더니 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 하나는 끝내주지 않냐. 그래서 그날 저녁 저희가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여러분 제 아들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은 원래 누구 입에서 나왔던 말이죠? 엄마. 제 입에서 나왔단 말이죠. 저는 그냥 변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변명이었는데 제 아들은 어쩌면 지에겐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제 변명의 말을 떠올려서 그 위기를 넘기는데 쓰더라는 거죠. 나는 내 아이들에게 어떤 단어로 기억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고민이야. 걱정이 대산이야.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부터 뭐 프로, 아마추어 이런 얘기 많이 드리죠. 여러분 프로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이름표를 붙이고 그걸 남에게 부르게끔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프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상담 영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아동 상담 오은영, 개 상담은 강영욱, 성인 상담은 이호선. 근거는 없어요. 그냥 제가 마음대로.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날걸요. 앞으로 살아가다
애 문제 빼고, 개 문제 빼고, 부부나 부모나 중년이나 노년에 관련된 고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제 이름을 떠올리거나 제 얼굴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 제 이름표를 붙이고 여러분들에게 부르게 했죠.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평가를 맡기시면 안 됩니다. 애들은 생각보다 잔혹해요. 오히려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이야기하죠. 애들이 고민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근데 그 답을 여러분들이 주시는 게 좋아요. 엄마는 네모야. 아버지는 네모야. 엄마는 네모야. 이렇게 답을 주시잖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 밖에 나가서 야, 니네 엄마는 어떤 사람인데? 우리 엄마 네모야. 우리 아버지 네모야. 이 이야기가 자동 반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대의 자부심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부모의 자부심은 놀라울 정도로 아이들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부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애들의 심장은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영웅도 아니고요. 우리는 재산가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첫 번째 신이고 첫 번째 자부심이고 우리가 자부심으로 붙여주었던 그 단어가 우리 입에서 우리 아이들의 입으로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우리 다음 세대로 또 다른 이름표가 이어지죠. 우리는 이걸 역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뒤에 자료에 보면 pride뿐만 아니라 priority, 우선순위 나오죠. 여러분 우선순위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몰입이에요.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린 자주 누가 중요한지는 알지만 어떤 순간이 중요한가는 정말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있을 땐 그 시간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아이들의 양육의 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과제를 좀 하나 내드릴까 해요. 오늘 밤 12시 되기 전까지 단어 하나 선정하십시오. 어떤 단어, 어떤 문장, 새로운 스토리도 괜찮아요. 하나만 선택하세요. 오늘 하셔야 돼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프로가 내일이 어디 있어? Not yesterday, not tomorrow, only today. 오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걸 선정하시죠. 엄청난 거 하지 마세요. 그냥 3개월짜리 비자라고 생각하시고요. 딱 3개월 동안 시험 삼아 만들 거 하나 딱 고르셔서 엄마는 이거야. 아버지는 이거야. 아이들하고 함께 있을 동안에 충실하게 그 얘기를 자주 반복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그때부터 엄마는 이거구나. 아버지는 이거구나. 본 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들은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프라이드는 갖는 게 아니에요. Show your pride.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보여주면 그게 아이들에 가서 자부심으로 꽂히고 그 꽂힌 곳부터 심장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딱 한 가지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단어 한 가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라지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 뒤에서 총을 겨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 방법이 있대요. 뒤에서 총을 겨눈다면 이 사람 몇 걸음 가기야 하겠지만 그 걸음 얼마 못 갈 겁니다.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다면 누가 민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꽃을 향하여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단어가, 어쩌면 우리의 문장이, 어쩌면 반복하는 우리의 그 스토리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앞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을 향하여 가장 힘차고 벅차게 앞으로 걸어 나오게 만드는 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딱 한 가지만 가져가기로 하고요. 오늘도 정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흔치 않은 일인데 질문 있으세요? 제가 오늘 약간 속이 조금 불편했던 게 아침부터 제가 지금까지 먹은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약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조금 속이 불편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갈 길 멀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눈치 없는 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독일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붕 막타이넨 마이스터,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는 뜻인데요. 우리의 오늘 이 단어 만들기 많이 약간 어색할 거예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도 하잖아요.
부모도 하잖아요. 그리고 프로는 남들이 하지 않은 그 선택을 먼저 하는 자, 기꺼이 하는 자를 우리는 또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오늘 밤 12시 넘기지 마시고 멋진 단어, 멋진 문장, 멋진 스토리 시작하시길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강연에 정말 열심히 수고해 주신 우리 이호선 박사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따뜻한 물인데 이거 세상에. 잡고 계시면서 드시면 좋을 난 것 같아요. 고향이 좋아. 네, 정말 이렇게 너무 강연에 수고해 주셨는데 이번 시간은 관객 Q&A 시간입니다. 사전에 박사님께 이렇게 궁금한 점들을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짧게 3가지를 박사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박사님께서 정말 짧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글씨는 다이어트 비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적으신 분이 계신데 네, 만님께서 다이어트 비법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죠? 이렇게 많이 궁금한 건 유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호선의 다이어트법 총출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재미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그냥 찾아주시면 제가 할게요. 아, 네. 네. 김애희님의 질문입니다. 자존감 낮은 엄마가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자존감 높은 집으로 보내면 돼요. 그런데 우린 같이 살아야죠.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존감이 낮은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크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해요. 혹시 그 실패를 내 아이도 반복할까 봐 너무너무 고민이신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실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아이들에게는 자부심을 자꾸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소하지만 엄마는 이거야. 엄마는 이거야. 끊임없이 애가 믿거나 말거나 애 반응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 한 가지가 이 아이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한 가지 뭐랄까 일종의 심리적 동아줄이랄까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집중하는 자는 그 자리에 가장 대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아이와 함께 있을 동안에 그 카톡 좀 하지 마세요. 카톡 엄청 하시죠. 여러분 저는 카톡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카톡을 하긴 하지만 아이들하고 있을 때 또 저희 가족이랑 있을 때는 절대 카톡을 하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직업이 진짜 많습니다. 저 보실래요? 저 상담하는 사람이죠. 학교도 전임이잖아요. 센터 운영하죠. 거기다 뭐 방송하죠. 책도 한 17권 썼죠. 칼럼도 한 달에 7, 8편 쓴 지가 10년 넘었죠. 거기다 방송 얼마나 많이 해요. 잠은 수십 군데 하죠. 아내잖아, 엄마잖아, 딸이잖아, 며느리잖아, 친구잖아. 거기다 저 개 3개 하는데 저 개주예요, 개주. 응? 엄청 바빠요. 거기다 저는 뭐 또 술을 안 마시니까 뭐 체력으로 노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카톡이 한 번은 나한테 막 378, 379 카톡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신을 차린 겁니다. 내가 미쳤구나. 저한테는 지금 행복한 그림이 있고 늙어서 행복한 그림이 따로 있어요. 제가 지금 행복한 그림 뭐냐? 제 남편이랑 아이들과 밥 먹는 그림이에요. 늙어서 행복한 그림 뭐냐? 이 역시 가족들끼리 밥 먹는 그림이에요. 저희는 쌍욕을 하더라도 밥만 먹으면 돼요. 왜냐? 애들이 점점 크다 보니까 애들하고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찰나와 같더라고요. 제가 그 찰나와 같은 시점에 다른 사람들하고 보니까 제가 카톡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지금밖에 없어요.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지금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반드시 이야기해 주세요. 그 뭐가는 아이가 채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람을 우리 믿을 수 있는 1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제 자존감을 낮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10가지 해야 될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놓은 걸 10계명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11계명이 있어요. 들키지 말라. 그래서 낮은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조금 더 크거든 혹시 이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졌다 혹은 낮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면 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니? 좋은 질문을 하는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된다면 제가 볼 땐 내 낮은 자존감을 들키지 않을 뿐더러
어쩌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함께 자존감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려하죠? 아이는 염려를 읽어내요. 걱정하죠? 더 빠르게 캐치합니다. 웬만한 것은 애들은 거의 눈치채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가져가시면 아이까지 무거워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너무 걱정이 되죠? 너무 걱정되는 건 김제동의 톡투유로 가져가시는 걸로.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하루님의 질문입니다. 이게 자녀에 대한 질문이 맞긴 맞나요? 결혼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예. 윤항혜님의 질문입니다. 두 아이 맞벌이 부부입니다. 훈육과 소통 모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되게 관심 있는 주제죠. 훈육하면서 소통이 가능한가? 당연하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훈육하며 동시에 소통합니다. 다만 훈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훈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일관성입니다. 그 일관성은 엄마의 일관성이고 아버지의 일관성이기도 하지만 감정의 일관성이 아니라 규칙의 일관성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훈육자의 역할은 보통 아이들이 유치원 시기, 어린이집 시기만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전부터 시작되고요. 그 초등학교 시절에도 끊임없이 훈육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가거든요. 이 세상에 좋은 엄마, 완벽하게 좋은 아빠가 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욕먹고요. 때로는 애한테 여러 가지 모진 이야기도 하지만 훈육이 없다는 얘기는 기준도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집안에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몇 시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시간에 맞추는 것,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한다 또 저렇게 한다에 대한 여러 기준들이 있죠. 이런 기준들은 다 훈육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육을 체벌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의 규칙 쌓기, 규칙 만들기, 이걸 우리는 훈육이라고 하는 거고, 규칙이 있으면 이 집은 괜찮아요. 규칙이 들쭉날쭉한 집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집이 꼭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애한테 뭐라 그래? 아버지는 나가 이 새끼야! 엄마 뭐라 그래? 너 나가기만 해? 그럼 어떻게 해? 애는 문지방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가운데 서가지고 애는 서서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규칙이 없는 집은, 이른바 안정된 훈육을 하지 않는 집안에서는 그 아이들 중에 25%는 소아정신분열이 걸립니다. 이게 굉장히 집안의 규칙성이라는 건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통이라는 건 뭐냐? 아이에 대해서 규칙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그다음에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반드시 따뜻하게 감싸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회의 많이 하세요. 가족회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하나건 아이가 둘이건 그럼 집안의 식구가 셋이나 넷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회장은 무조건 의장은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의장을 돌아가며 하면 어떨 땐 애는 지멋대로 하죠. 괜찮아요. 그렇게 함께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집안의 기준을 함께 정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얘기가 되든 안건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가족회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회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요. 아이가 어떻게 자기의 권리 의식을 갖게 하는가, 자기가 어떻게 책임지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공간이자 물리적 공간이기 때문에 작은 사회를 경험하고 작은 리더십을 경험하고, 거기서 가족의 규칙을 함께 정하면 거기에는 훈육도 들어오고, 가족의 규칙을 함께 정하면 이때 함께 소통도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겠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관객 Q&A에 참여해주신 김애희님, 윤항희님, 만님, 하루님께서는 오늘 그 강연 끝나고 안내데스크 찾아주시면 우리 이호선 박사의 친필 사인이 담긴 저서 아이를 기르며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위대한 유산, 부모도 사랑받고 싶다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너무 수고 정말 많으셨는데 그 박사님을 보내기 전에 정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소감 정도 한 말씀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고양 시민 여러분께 오늘 잘 들어주셨으니까 한 말씀. 일단 제가 원래 이렇게 약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약한 스타일은 아닌데 오늘 저의 이 생의 마지막 약한 모습을 보신 유일한 증언자들이다, 목격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잠깐 자리를 비운 이런 시점이 있었습니다만 기쁘게 또 기꺼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참 좋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간대가 정말 피곤한 시간이에요. 심지어 여기 지금 아이들도 꽤 많이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세상에 이 피곤한 시간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사실 안 쓰셔도 되는데 왜냐면 요 정도 나이에 요 정도 환경이 되잖아요. 어차피 뭘 써도 어디다 쓴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쓰는 데에는 이게 바로 내가 뭔가 더 make better, 더 낫게 만들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이 열망과 에너지가 바로 거기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감동하며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카프 빌려주신 분께 뭐 선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네, 감사해서. 스카프 빌려주신 네. 분께도 선생님, 어디 안내 계세요? 데스크로 오시면 네. 그 친필 사인 져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잘 되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프로 부모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라는 걸 알 수 있던 강연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부모와 아이 모두가 건강한 관계를 누리는 비법을 우리 이호선 박사님께서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연은 고지식 콘서트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강연을 보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한 프로부모를 위한 기술 자존감을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8번째 강연에 이어서 고지식 콘서트 9번째 시간은 어떻게 꾸며질지 영상으로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고지식 콘서트 9번째 강연은요. 글로벌 아트 페스티벌 아트아시아 2018과 함께하는 K-팝 프로듀서 김형석 씨의 K-팝이 현대미술을 만났을 때 시간입니다. 11월 25일 일요일 오후 3시 킨텍스 제1전시장 5홀에서 펼쳐질 이 대중음악과 현대미술의 만남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맘때쯤 항상 등장하는 순서죠. 보다 나은 강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고지식 콘서트 8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MC 민서홍이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